낡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밤 11시 30분. 아내가 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메아리친다. 나는 84시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넉 달째다.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한다. 베개의 머리 모양이 패인 자국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아무도 없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인다. 찻잔을 2개 꺼내다가 하나를 다시 넣는다. 매일 반복하는 실수다. 50년 넘게 두 사람 몫을 준비하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의자가 거대해 보인다. 아내가 앉던 자리다. 그 의자에는 이제 신문만 쌓여 있다. 읽지도 않는 신문들이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은 늘 옆에 있을 줄 알았다. 건강히 버텨주길 바랐다. 모두 틀렸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겨울철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혼자 있으니 더 춥게 느껴져서 보일러를 더 자주 틀었나 보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몸을 맞대고 있으면 따뜻했는데 고지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메마른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이 정도 금액도 부담스럽다니. 내가 이렇게 된 줄 몰랐다. 연금 통장을 확인해봤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예상보다 많았다. 아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쓴 돈들 때문에 저축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달라졌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니 무게가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와 둘이서 나눠 들던 것을 혼자 들으니 팔이 아팠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사러 다녔다. 버스를 더 자주 타게 됐다. 버스비가 늘어났다. 마트에서도 계산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먹을 양을 샀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사야 했다. 그런데 소포장 제품들이 대포장보다 비쌌다. 혼자 살면 더 비싼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영수증을 받아보면서 한 품목씩 확인했다. 달걀, 우유, 빵, 반찬거리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이 정도 양이면 며칠이나 갈까? 아내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가득했는데 이제는 휑하다. 그래도 혼자 먹기에는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음식 해먹기가 문제였다. 국을 끓이려면 한솥 분량을 해야 하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며칠 연속 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다. 맛이 없어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간편식을 사다 먹기 시작했다.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냉동 만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편했다. 하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계산해보니 직접 해 먹는 것보다 비쌌다. 병원 가는 것도 달라졌다. 혈압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막막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녀가 의사 말을 꼼꼼히 메모해뒀는데 이제는 혼자 알아들어야 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다들 보호자와 함께 왔다. 나만 혼자였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하얀 벽이 차갑게 느껴졌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말을 들으려고 애썼다. 약 이름들이 어려웠다. 복용법도 복잡했다. 메모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의사는 바쁜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갔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다시 물어봤다. 하루에 몇 번,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집에 와서는 헷갈렸다. 약봉지에 적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약봉지 비닐 냄새가 이상했다. 화학 냄새 같기도 하고 병원 냄새 같기도 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도 이런 냄새를 많이 맡았을 것이다. 마지막 몇 년 동안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분명해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었다. 작은 돈들이 모이니까 부담이 컸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교통비, 식비, 약값. 하나씩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합치면 만만치 않았다. 저축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겠거니 했다.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달째, 3달째도 마찬가지였다.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봤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 결과가 무서웠다. 예상보다 짧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걱정. 벽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것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게 잠들었다가 6시에 다시 깼다. 몸이 무거웠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절약에 들어갔다. 보일러를 덜 틀고 두꺼운 옷을 입었다. 버스 대신 걸어 다녔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샀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다. 며칠은 괜찮았다. 지출이 줄어드는 게 보였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두러뻥으로 해봐도 소용없었다. 물이 넘칠 것 같아서 급하게 수리업체에 전화했다. 기사가 와서 보더니 배관이 오래되어서 막힌 거라고 했다.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수리비가 예상보다 비쌌다. 한 달 동안 아껴 쓴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 기사에게 돈을 건네면서 속이 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화장실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수리업체를 불러야 했다. 또 돈이 나갔다. 한 달 사이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3번이나 생겼다. 아무리 절약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소용없었다. 집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현관에 쌓인 전단지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마트 할인 광고, 치킨집 전단지, 부동산 광고. 예전에는 바로 버렸는데
이제는 마트 할인 광고를 유심히 봤다. 달걀이 몇 퍼센트 할인, 쌀이 얼마 할인.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내 처지가 서글펐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내가 늦게 깨달은 사실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녁 해질 무렵이 가장 쓸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각각의 집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는 혼자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물가 상승 소식, 부동산 가격 이야기, 정치 뉴스. 모든 게 남의 일 같았다. 리모컨을 눌러서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도 따라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땐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첫째, 아들 번호를 눌렀다.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받았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바빠 들렸다.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낸다고 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손자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참 뒤에 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잠깐 조용했다. 그러더니 둘째한테도 얘기해보라고 했다. 형제끼리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했다. 이틀 후 둘째 딸에게 전화했다. 딸은 좀 더 따뜻하게 반응했다.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돌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다. 남편 수입도 줄어서 힘들다고 했다. 오빠랑 상의해볼게요. 딸이 말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한 주가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내가 먼저 다시 전화했다. 아버지,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요.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며칠 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쑤셨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뻣뻣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봤다. 일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또 돈이 나갈 일이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가 설명해줬다. 연골이 닳았다고 했다. 나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 물리치료실에서 혼자 운동하면서 생각했다. 이런 게 계속 늘어날 텐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옆에서 물리치료 받는 할머니는 딸과 함께 왔다. 딸이 어머니 곁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 냉찜질을 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무릎에 올렸다. 차가운 감촉이 시려왔다. 이런 것도 아내가 해주던 일이었다. 이제는 혼자 해야 했다. 다음 날 첫째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무릎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 다녀야 한다고 했다.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버지, 제가 바쁘긴 한데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이틀 후 아들이 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다. 차 한 잔 끓여줬다. 아들이 집 안을 둘러봤다. 예전만큼 깔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먼지도 좀 쌓여 있었다. 혼자서는 예전처럼 관리하기 어려웠다. 아버지, 청소 도움이라도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이 제안했다. 그것도 돈이잖니? 내가 답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와서 청소해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수 있을까? 1시간쯤 있다가 아들이 일어섰다.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다. 아들을 배웅하면서 다시 혼자가 됐다. 집이 더 조용해졌다. 그 다음 주에 둘째 딸이 왔다. 반찬을 만들어줬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몇 가지. 냉장고가 다시 가득해졌다. 고마웠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맛있게 먹었다.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다. 손자, 손녀 이야기, 일상 이야기. 하지만 딸도 바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돌봄이 있고 직장도 다녀야 했다. 자주 올 수는 없다고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한계라고 했다. 딸이 떠나고 나서 다시 혼자였다. 냉장고에 반찬이 많아서 며칠은 든든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 무릎은 계속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일이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택시를 타면 편하지만 비용이 부담됐다. 어느 날은 집에서 넘어질 뻔했다.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벽에 손을 짚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다. 만약 정말 넘어져서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만약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첫째에게 전화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혼자 있기가 불안하다고 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와 상의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대개 안전벨 같은 걸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응급 상황에 누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들 것이었다. 월 사용료도 나갈 것이고, 며칠 후 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루씩 자고 가는 건 어떨까요? 딸이 제안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아이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너희도 바쁜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딸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자식들끼리 회의를 했나 보다. 다음 날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우리가 상의해봤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저랑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뵙기로 했어요.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싶었다. 둘 다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서 일주일 후부터 그 계획이 시작됐다. 첫째가 수요일에 왔다가 금요일에 갔다. 딸이 일요일에 와서 화요일에 갔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안심이 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약속을 자주 어겼다. 갑자기 출장이 생기거나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못 온다고 연락했다. 딸도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거나 아이들 일로 못 오는 날이 늘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계획은 흐지부지 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함께 왔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차를 끓여주고 마주 앉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입을 열었다.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자주 못 오겠어요.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혼자 놔둘 수는 없고요. 딸이 이어서 말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매일 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혼자 계시기 불안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번엔 오빠가 좀 맡아주면 안 돼. 딸이 첫째에게 말했다. 나도 여유가 없다니까. 너는 어떻고? 첫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식들이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갈등하는 것 같아서 그만해라.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지 마라. 내가 말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자식 같나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답했다. 너희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서운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다. 집이 더 조용해졌다. 벽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다. 내가 늦게 깨달은 사실이었다. 아이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혼자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동네 복지관에서 안내받은 곳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혼자 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룰 수는 없었다. 요양원 입구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다.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따뜻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병원과 비슷한 냄새였다. 벽에는 밝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웃는 얼굴의 어르신들 사진도 있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는 노력이 보였다. 상담실로 안내됐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직원을 기다렸다. 잠시 후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다.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 건강 문제, 자녀들의 한계. 말하는 동안 목이 메였다.
내 상황을 남에게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입소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대기 기간.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보통 서너 달에서 반년 정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비용 설명을 들으니 더 막막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저축을 조금씩 써야 했다. 계산해보니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족들과 상의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직원이 말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면서 어르신들을 봤다.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분,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분, 간병인과 함께 걷는 분, 모두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날 저녁 첫째에게 전화했다. 상담 결과를 알려줬다.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것,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 그럼 일단 대기 신청부터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들이 말했다. 급하게 필요할 때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실용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곳을 알아봤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요양원보다는 자립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었다. 분위기도 좀 더 밝았다. 하지만 비용이 더 비쌌다. 입주비부터 만만치 않았다. 월 관리비도 부담스러웠다. 계산해보니 저축이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다. 상담을 받으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제한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다. 선택지들을 정리해봤다. 첫 번째는 계속 집에서 혼자 버티는 것이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악화되면 위험했다. 경제적으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두 번째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식사나 청소 같은 것도 해결됐다. 하지만 자유로운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세 번째는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다.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하지 않았다. 모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며칠 더 고민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정말로 넘어졌다.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미끄러졌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서 세면대를 잡았지만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허리와 엉덩이가 심하게 아팠다. 간신히 일어나서 침대로 갔다. 누워서도 아팠다. 다음 날 아침에도 통증이 계속됐다. 병원에 가야 했다.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했다. 의사가 말했다.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마지막 경고 같았다. 병원에서 나와서 첫째에게 전화했다. 넘어진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그날 저녁 둘째 딸도 급하게 왔다. 내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멍든 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요양원 입소 신청을 하셔야 해요.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결정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도 불안했다. 언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음 날 요양원에 전화했다. 입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선택의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안전이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더 이상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감내해야 할 대가도 있었다.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포기해야 했다.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자리가 났다고 했다. 예상보다 빨리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입소 준비를 시작했다.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몇 장의 사진, 50년 넘게 모은 물건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야 했다. 가장 어려운 건 아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던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서랍 속에 자질구레한 것들. 하나씩 만지면서 추억이 떠올랐다. 첫째와 딸이 와서 도와줬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다.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리해야 했다. 입소하는 날이 왔다. 아침 일찍 요양원 차량이 왔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다. 짐을 차에 실었다. 집 문을 잠그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봤다.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아내와 함께 살던 공간들이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곳들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다. 깔끔한 방이었다. 필요한 가구들이 다 있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직원이 시설을 안내해줬다. 식당, 프로그램실, 의무실, 산책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첫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먹어야 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해야 했다. 밤에는 특히 어려웠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다른 냄새.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됐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위로가 됐다. 간병인들도 친절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줬다. 몸이 아프면 바로 확인해줬다. 혼자 있을 때보다 안전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편해졌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면회를 왔다. 예전처럼 갈등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했다. 자유로운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돌아갔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아침 운동, 식사, 프로그램 참여, 산책, 저녁 식사, 취침.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건강에는 도움이 됐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왔다. 예전보다 자주였다.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올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손자, 손녀들도 가끔 함께 왔다. 내가 늦게 깨달은 사실이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돌아보니 몇 가지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혼자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점검하기.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안전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족과 책임 분담 대화 나누기.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무작정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도나 서비스 이용 가능성 확인하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야 한다. 건강 상태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관리해야 한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 생활비 흐름을 단순화하고 안정화하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여유 자금을 확보해둬야 한다. 감정 표현을 억누르지 않기. 서운하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혼자 끙끙 앓으면 더 힘들어진다. 주변 지인과 관계 유지하기. 가족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